네, 이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할 내용이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좀 내용도 많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면 괜찮아요. 나오는 내용들로 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감정평가가 뭔지 한번 가볍게 볼 건데요. 교재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450쪽입니다. 450쪽에 보시면 가로 1번이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다음 밑줄입니다. 감정평가란 내용이 있죠. 가로 1번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동산 그 감정평가는 토지 등 토지와 다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경제적 가치 한마디로 그거 얼마짜리냐 이걸 판정하는 것들 감정평가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신나게 넘어갑니다. 자, 454쪽에 보죠.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냐면 법규 이야기를 말해요. 법규.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인데 이게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즉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수업하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454쪽에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1번에 현황평가라는 말이 나와 있다. 그죠? 감정평가에서 현황평가라는 게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원칙이라 그래. 그러니까 법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정평가는 현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원칙을 주고 나면은 원칙대로만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하지 좀 애매한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예외 기준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현황평가 가운데 보이시죠? 자, 동그라미 밑줄 그으시고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제한 물건의 부착 밑줄입니다. 환경, 점유 등의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게 뭐냐? 대상 물건이 있는 그 상태로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부동산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모습,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하니까요.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모습, 사용되고 있는 내용,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가 현재 농지예요. 우리 토지가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법 규정도 농지예요. 그럼 이거는 농지로 정당하게 평가하면 되겠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가 주거지예요. 지목이. 그러니까 뭐 공법 용어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것도 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뭘로 평가하겠죠? 주거지로 평가하면 되겠죠? 그대로 평가되래. 즉 공법 규정을 받는 그대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단 불법적이고 일시적인 이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건축물이 법규는 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짝 위에다가 불법으로 3층을 하나 지었어요. 요거는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불법적인까지 감정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그래서 법규 내에서 법 규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그걸 우리는 현황평가라 한다. 그래서 예를 보면 공법 상차인을 받는다면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말은 상업지와 농경지가 감정평가이기 다르겠죠. 당연히. 상업지는 당연히 상업지로 평가하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높고 이용 조건이 충족되니까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것이고 농지는 당연히 농지로 평가할 거니까 농사밖에 짓지를 못하잖아요. 현재 그러면 가치가 낮게 평가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는 현황평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감정평가 규칙은 이렇게 나오죠. 현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할 때는 어떤 조건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로 조건부 평가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 평가는 뭐냐면은 예외입니다. 법조문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은 그러니까 원칙인 경우에는 법조문 끝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황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이러할 때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토지가 뭐냐면 농지예요. 현재 농지고 현재 여기다가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확이 다 돼가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역이 개발될 지역이에요. 개발될 지역인데 이미 개발에 관계되는 법적 절차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이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이 관리처분 계획 마무리되고 나면 여기다 개발을 할 거라. 즉 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법규적인 그런 그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현재 모습은 뭐죠? 농지인데 조만간 이게 뭐가 나 택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이 관리처분 계획 끝났으니까 택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이건 지금은 농지지만 5개월, 6개월 후에는 여기 택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농지로 평가하는 말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즉 택지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원칙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조건이 성취되는 걸 가정해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조건부 평가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평가 하시면 기억, 다소 불확실하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청감률에 대한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가정하여 이것이 성취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보면 농지가 택지로 조성된다면 이런 경우 나와 있죠. 제가 예를 든 게 요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농지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는데 이걸 농지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조만간 택지로 바뀔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기한부 평가와 그 다음에 소급 평가가 있는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기한부 평가 그리고 소급 평가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현황 평가는 가격 조사를 지금에서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현재 이용되는 모습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은 얘들은 가격조사를 지금 해서 미래를 평가해요. 가격조사를 지금 해서 과거로 보내요. 즉 가격조사를 지금 해서 지금 평가하면 현황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조사를 지금 해서 미래 이렇게 평가하면 기한부평가, 가격조사를 지금 해서 과거 시점으로 오면 소급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한부평가 밑줄 것이고 앞으로 도래할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 앞으로 도래할 미래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 기한부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급평가,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과거의 시점으로 소급한다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이냐? 이게 잘 안 나와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소급평가는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소급평가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나올 때 어떤 재판에 관계되는 이런 경우에는 가끔 소급평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가 뭔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판사님이 뭐 소송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매를 5억을 보상해라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2년 전 금액으로 보상해라.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 이게 2년 전 계약이 잘못된 거거든. 판사님이 2년 전 금액으로 보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때려버린 거다. 그러면 이걸 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2년 전에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조사해서 과거 2년 전 가격으로 소급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들 우리는 소급평가라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부평가가 나타나기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즉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원칙은 요건데 때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법규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456쪽입니다. 456쪽에 보시면 자 3번 우리나라 감정평가 기준의 분류 나와 있다. 그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거는 요걸 말하는 거죠.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요 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을 이용 상황 및 공법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밑줄. 그럼 여기서 물건의 이용 상황, 공법의 제한을 받는 상태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현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토지가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법 제한을 어떻게 받고 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 그걸 현황평가라고
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모습대로 평가한다. 요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원칙이라 그랬죠? 이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요거 예외가 조건부 평가입니다. 조건부 평가는 뭐냐? 밑에 네모 안에 봅니다. 네모 안에 기억,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첫 번째 기억입니다.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예를 들을게요. 니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D껏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고 인정되는 요런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예외라 그랬죠. 그래서 표시하지 말고 동그라미 미분만 읽어볼게요. 제가 감정평가 법인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가 기억, 미연, 띠끝 요겁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뭐죠? 조건부 평가라는 거죠. 즉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아시겠죠?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는 예외인데 이 예외의 조건부 평가는 요런 경우 있다. 그죠? 기억,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밑줄. 니은, 의뢰인 요청이 있는 경우 밑줄. D컷 끝에 사회통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밑줄. 요런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법규가 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의뢰인 요청하면은 무조건 조건을 붙여야 되나요? 감정평가사가 볼 때 사회통상 필요하면 무조건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한다는 것은 과대 과소평가에 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제약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왜? 법령에 정해 놓았으니까. 법령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읽어볼게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평가할 때는 그 다음 밑줄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 가지 합리성, 세 가지를 검토한단 말이죠. 첫 번째 합리성, 그리고 두 번째 적법성, 세 번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 다음 볼게요.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요 경우는 요걸 검토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검토할 필요가 없다. 왜? 법령에 정해 놓았으니까. 자,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토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평가하느냐? 현재 토지를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위에 있는 건물로부터 사용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토지를 우리 뭐라고 말하죠? 세 글자로? 건을 맞는데. 그렇죠. 건부지라고 말하죠. 이거는 건부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실제로 뭐 있으니까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상태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건 건부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건부 감가가 발생. 이게 원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토지 뭐예요? 토지 건물 중에서 토지만 평가해 지금. 토지 건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토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요 똑같은 요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뭘 배우냐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법령을 배울게요.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데 그중에 토지 가격도 공시랍니다. 왜? 세금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토지 가격도 공시를 해요. 공시하는데 이때 토지 가격 공시할 때, 자, 우리 농경지를 볼게요. 농경지는 토지 위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 되겠죠. 근데 도시 지역에는 토지 위에 전부 다 뭐가 있죠? 건물이 있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만 평가할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네? 이때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이때
이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이 없다면으로 평가해라 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도시 지역에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이 없다면으로 평가해라.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령에.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없다면 그럼 뭘로 평가할까요? 나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지 상정 평가라고 말하고요. 이럴 때는 건부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령이 그래. 법에 정해놨어요. 자,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 건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의뢰인이 요청합니다.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사님, 우리가 이 건물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건물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요거 조만간 3개월 안에 이 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건물이 있지만 3개월이다 철거 예정이니까 건물이 없는 걸로 평가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붙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뢰인 요청이 있었죠? 자, 감정평가사가 볼 때 의뢰인 요청이 합리적인가요? 적법한가요?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게 인정되면 건물이 없다면서 토지로 평가는 나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법령이 있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의뢰인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마찬가지 사회통념상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딱 보니까 와, 건물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감정평가사가 봐도 이 건물 철거해야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건물이 있지만 감정평가사 볼 때 건물이 없는 게 합리적이고 적법하고 실현 가능할 것 같아. 이러면 건물이 없다면 이렇게 나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이걸 외워라 알아라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평가에 관한 기준 법령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죠. 원칙을 지금 말합니다. 원칙.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외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외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마음대로 하는 거 약간 규제를 합니다. 이렇게. 느낌 감 잡히나요? 요게 지금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법의 어떤 체계, 그러니까 법 시스템이라 그래야 되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거기다 밑줄 그은 건데요. 요런 것들은 좀 이따가 또 제가 다뤄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56쪽으로 갈게요. 거기 보시면 또 유사한 개념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2번 개별평가 원칙 나와 있죠. 이거 개별평가 밑줄 것이고 원칙 밑줄. 요게 또 원칙입니다. 자, 원칙이니까 법조문 끝이 어떻게 끝날까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개별평가 원칙 밑줄 것이고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개별로 한다라는 말은 자, 만약에 토지를 평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토지를 보는데 지금 토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토지가 세 개인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공동적으로 건물이 올려져 있어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까? 드물지는 않지만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토지가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묶든가 말든가 내 맘이잖아. 토지 소유자가 묶든가 말든가 지 맘이죠. 안 묶어도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대로 쓰겠다 누가 말려 상관없습니다. 이때 이 토지 세 개는 함께 이용되고 있죠. 그렇더라 그래도 감정평가 할 때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평가합니다. 그게 개별 평가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인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평가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개별 평가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이 있어요. 산에 이렇게 인목이 있습니다. 이때 산 따로, 인목 따로 이것도 개별 평가입니다. 즉 모든 걸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한다. 이게 개별, 이게 당연히 원칙이라는 거죠. 왜? 부동산별로 평가하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등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토지가 각 한 필씩 법원에 별도로 등기되어 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각각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개별평가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별로
부동산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원칙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일괄평가 밑줄. 일괄평가는 뭐냐?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가 원칙인데 이걸 요 세 개를 한꺼번에 평가합니다. 한꺼번에. 이런 뭐냐? 분리하기가 애매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세트로 함께 평가합니다. 그걸 일괄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괄평가 밑줄 것이고 기억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물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 사원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일괄에 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죠. 이 경우도 원칙은 따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함께 용되는 토지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우리는 일괄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원칙은 이렇게 따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런 경우도 따로 하기도 맞기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우리가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토지는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따로 있죠. 그래서 원칙은 개별평가 요거 따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묶어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일체로 거래된다는 거죠. 함께 거래돼. 이럴 때는 세트로 묶어서 한꺼번에 평가하기도 한다. 그걸 일괄평가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게 맞다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만약에 100가구 살고 있어요. 101호, 102호, 103 이렇게 100가구 사는데 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를 공동 소유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2동 402호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우리나라 법은 이 전유 부분을 팔면 토지를 다른 놈한테 팔아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팔면은 토지의 100분의 1이 따라가게끔 딱 법에 묶어놨어요. 이거 분리 못하게. 분리하면 사기치는 놈이 생기잖아. 여러분이 아파트 팔 때 토지를 안 파는 거예요. 토지는 다른 놈한테 팔아버려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있다니까? 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묶어놨어요. 즉 여러분이 아파트 거래 같은 거에 102동 402호를 매각하면은 여기 있는 지분권도 공유 지분 등기되는 100분의 1, 이 토지 지분권도 같이 따라가게 딱 법을 묶어놨다고. 이해하시겠죠? 이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따로 떼서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함께 평가한다. 그게 일괄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평가를 다시 보시면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세트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분리하기 애매한 이런 경우에는 일괄에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을 잡았다. 그죠? 원칙은 요거지만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뭐냐? 3번은 구분평가고요. 그리고 4번은 부분평가인데 요거는 위와 좀 살짝 다른 개념이 됩니다. 요건 어떤 개념이냐? 여기는 세 개를 한꺼번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뭐냐? 토지가 하나 있어요. 토지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개별평가는 요 토지 이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이 자체 왜 한 필지니까 한 필지, 법적으로 한 필지인데 나누어서 요거 따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구분평가입니다. 나누어서 여기는 평가하고 여기는 평가 안 합니다. 이걸 구분평가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분평가라는 거는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한 필지의 토지인데도 토지가 좀 크다는 데 가지고 또는 이 부분에 요 부분은 도로에 접하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내가 상가로 쓰고 있고 뒤로는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면과 후면의 가치가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라도 전면과 후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 대부분 가치가 다른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구분 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구분평가 밑에 기억입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아시겠죠? 가치가 다르면 자 오른쪽에 봅니다. 부분평가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큼이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내 토지는 요 전체인데 요 토지 전체에서 요만큼만 도로에 편입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부 이 도로에 편입된 이쪽의 경우에는 이 도로공사는 이쪽에 이 토지를 이렇게 내 토지를 이렇게 사갈 때 모든 건 아니고 요 부분만 계산해서 나한테 보상해 주겠죠. 요거는 보상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의 뭐죠? 일부분, 전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야 될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부분만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른쪽에 4번 부분평가입니다. 기억.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구분은 따라합니다. 가치 구분. 다시 가치 구분. 이 단어 나오면 여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냐? 따라합니다. 일부분. 부분평가. 또 일부분 나온 부분평가를 또 올리셔야 됩니다. 시험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한 필지의 토지나 전면과 후면에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틀게 나오죠. 틀렸습니다. 요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부분 나온다고 부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교묘하게 문제가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일부 또는 일부분 나올 때 부분평가입니다. 일부, 이해하셨죠? 일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디 보느냐? 가치가 이런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것만 해야 되니까 465쪽으로 넘어갑니다. 465쪽에 보시면 또 우리 감정평가 규칙, 법규의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65쪽에 보시면 자 중간에 4번입니다. 시장가치 기준 원칙 보이죠? 요겁니다.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뭘로 하느냐? 시장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요게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시장가치가 뭐냐? 자, 쉽게 말하면 시가, 시세 같은 거예요. 시세. 느낌 아시겠죠? 그런데 법적 용어에서 시장가치가 뭐냐? 뭐 시세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명확하고 확실하게 먼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긋습니다. 시장가치란 밑줄. 오른쪽에 통상적인 시장에서 밑줄. 충분한 기간 동안 밑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되고 그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밑줄. 신중하고 자발적인 밑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밑줄. 5가지입니다. 5가지를 우리 암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통, 충, 정, 신, 성. 따라합니다. 통충, 정신성.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통충정신성. 다시 통충정신성. 저 글자를 딴 거예요. 통 하면 뭐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걸 뭐냐? 자, 이 부동산이 거래가 됐는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5명만 보는 이런 뭐라 그러죠?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올려서 거래가 됐어. 이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그거는 시장 가치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법한 가격, 그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충하는 뭐냐? 충분한 기간이라는 거죠. 즉 뭐냐?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시장에 올리자마자 바로 팔렸어요. 이거는 정확한 시세라고 보기가 어렵죠. 조금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잖아요. 자, 좀 오픈이 됐는데 이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좀 내려오고 서로 절충을 하겠죠.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서 적절하게 가격이 협의되어 나갈 거예요. 그런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기간이 좀 거래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몇 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될 만큼 오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올리자마자
우리 아파트를 올리자마자 10억에 바로 팔렸어. 이거는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모르고 올렸는데 바로 확 사버리잖아. 이해하시죠? 아니면 시세보다 바보가 사서 높게 써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절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오픈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정하면은 뭐냐? 정통한 당사자입니다. 정통한 당사자라는 거는 전문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자분 두 분이 결혼하셨겠죠?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결혼 아직 안 했으면. 결혼하기 전에 신랑의 손을 잡고 그 신혼집을 구하려고 안동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예를 들어 안동 시내를. 그럼 손잡고 안동 시내를 이렇게 한 2시간만 돌아다니면 그 시세를 내가 대략 얼마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알아요. 그거는 가다 보면 딱 압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을 딱 지금 시세보다 높다 낮다 판단이 되겠죠. 그게 판단되는 사람, 그걸 정통한 당사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적절하다, 비싸다, 저렴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당사자, 그 사이에서 거래된 가격. 그리고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이거는 뭐냐면은 사기, 민법이 말하는 사기, 강요, 강박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여자인데, 예약한 여자인데 부동산 거래를 갔는데 이 집주인이 진짜 어떤 분이냐면은 저 덩치가 한 키가 한 2m 넘어가. 머리를 빡빡 깎았어. 그리고 어떻게 보는데 막 온몸이 문신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거래 안 하고 갈라니까 이 사람 문을 막는 거야. 겁이 나서 그랬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그래서 이랬다면 이건 신중하고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어느 정도 강요, 강박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섭게 인상적인 사람은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르기도 합니다.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자기 의사에 의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에요. 자,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따릅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다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다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왜 싫은지 이해하시겠죠? 높은 가격이 아니고 이게 볼 때 5억으로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게 이거라는 거죠.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5가지를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5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시장가치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만약에 내 집 얼마인지 평가해 주세요 라고 평가사하기 어려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게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때, 그 다음에 충분한 교조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정통한 바보 아닌 사이에 거래될 법한 가격에서 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이러면 가장 한 5억 정도로 가장 될 가능성이 높네, 그게 시장가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감정평가사가 판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좀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시세,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가격, 아시겠죠? 그걸 요런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인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개념이냐, 우리 466쪽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그 좀 짙은 색 네모가 보이죠? 그죠? 자,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원칙이죠? 요거네. 요거. 그죠? 시장 가치로 한다. 원칙. 이해하시겠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감정평가 법인들은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냐? 시장 가치입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밑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요거에 대한 예외입니다.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도, 시장 가치 외의, 글자 이상하네.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도 있다. 요거 예외죠. 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죠? 자, 이거 봅니다. 원칙 예외죠. 근데 예외일 때는 요런 요건 조건을 두었죠. 그죠? 그게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역, 미연, 비것에 어떤 이런 규정을 둡니다. 거기 보시면 1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번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 세 번째, 평가 목적이나 대상으로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합상 인정되는 경우. 좀 앞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현황평가하고 구조가 똑같죠? 자, 그러면, 자, 현황평가에 이때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괜찮지만, 의뢰인하고 사회통념은 합리적법을 검토하라 그랬죠? 그럼 얘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얘도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기준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왜? 이 법 체계를 그대로 따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볼게요. 1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밑줄, 2번 의뢰인 요청이 있는 경우 밑줄, 3번 사회통합상 필요한 경우 밑줄. 동그라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이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 각호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론은 그러하지 않다. 얘는 그러하지 않다. 이해하시겠죠? 뭘 검토하느냐? 1번 시장가치 외의 밑줄 가치의 성격과 특징. 조금 다르죠? 여기 뭐냐? 뭘 검토하느냐? 시장가치의 뭐냐면 성격과 특징을 검토한다는. 두 번째, 외의 가치 기준은 합리성, 적법성. 두 번째, 합리성 그리고 적법성.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죠. 합리적법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좀 구조, 큰 틀은 좀 이해하시면 좀 쉽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감정평가사업 할 때 이게 의뢰인 요청이 있는데 성격이나 특징을 비추어서 합리적 법성을 검토해서 만약에 인정되지 않을 때는 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법규가 뭐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물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요.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는 요게 가장 많이 써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에 보시면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전부 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다, 그죠?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른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한 걸 밑줄 끄고 넘어갑니다. 이제 오른쪽에 볼게요. 467쪽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 보이죠? 가치 발생 요인 밑줄. 요걸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하도록 할게요. 이 부동산이 얼마다라고 이걸 가치라 그래요.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가치 측정 요인이 있습니다. 그 가치 측정 요인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좀 간접 요인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요.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니다.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고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치 발생 요인은 뭐냐라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467쪽 1번 효용이라는 겁니다. 효용 한마디로 뭐죠? 쓸모가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동산이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주택을 평가할 건데요. 주택으로 쓸모가 있어야 가치가 있겠죠? 쓸모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적인 희소성. 즉, 적절하게 귀해야 된다. 이런 거죠. 즉, 상대적으로 희소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절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생각할게요. 강원도에 집이 많아요? 서울에 집이 많아요? 서울에 집이 많죠? 그러면 강원도 집이 희소하잖아. 그런데 왜 서울 집값이 더 비싸죠?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디는 서울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 즉 사람들은 원하는데 없어.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요.
그걸 상대적 이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유효 수요라고 말합니다. 유효 수요라는 건 뭐냐? 수요,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각 우리 주택을 이야기했는데 이 주택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쓸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기해야 되고 공급이죠.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찾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우리가 공급이 막 되면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게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자, 일반 경제에서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시면 468쪽에 보면 이전성이라는 것도 부동산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할 때도 있고 요 앞에서 네 가지 이렇게 발생 요인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가치 발생 요인은 요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가치가 안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으로서 정말 쓸모 있어. 이런 집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명의 이전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 가치 없습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찾는 사람 없는데?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굉장히 쓸모있게 잘 지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찾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어. 왜? 서울에 있으니까. 아니면 저 북한에 있으니까. 북한은 주석궁이에요. 그걸 명의 이전 안 되잖아. 이런 경우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치를 추산하면 못합니다. 요런, 그래서 요건 뭐냐? 가치의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접 요인 뭐냐? 오른쪽에 봅니다. 469쪽에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로 1번 밑줄 긋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반 요인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파트가 우리나라 인구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100원이라도 20원이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10% 줄었어요. 그럼 내 부동산 값은 아마 몇백 원이나 빠졌겠죠. 우리 지역은 아니더라도 이건 인구 변화.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의 소득 변화, 우리 부동산 영향을 줍니다.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이런 것들, 이 금리 이런 것들이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여기는 인구, 소득, 금리 이런 것들이 일반 요인이라고 돼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은 뭐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말하겠죠. 자,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금리 때문에 다 바닥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게 삼성에서 연구단지가 들어왔어요. 이 동네 부동산 불티나게 나가고 있는 거야. 지역 요인을 적용해야 되겠죠?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예전보다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파트 가치가 좀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개별 요인, 요런 것들을 형성 요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간접 요인이고, 가치 발생 요인은 직접 요인이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가치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직접적으로 막 세리 영향 주는 아니라는 거지. 제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이 있는데 안동 지역 경기가 반영돼 있죠. 여러분 부동산에. 여러분 부동산에 안동 경기 반영돼 있죠. 우리나라 인구, 소득, 금리, 경제 상황 반영돼 있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매도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이런 것들을 간접 요인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이건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은 직접 요인이에요. 쓸모가 있느냐? 네가 부동산이 사는 사람 있느냐? 직접적으로 가치가 나타내는 요인 이해하시겠죠? 직접 요인이라고 제가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실은 수요 공급이더니 인구 소득 금리 이것도 수요 요인이죠. 즉 수요 공급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좀 가치 형성 요인은 간접적이고 가치 형성 발생이 직접적인데 이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느냐? 얘는 이름은 첫 글자를 따요. 이거는 경이름은 일지계예요.
우리 어릴 때 일집에 있었잖아, 일집에. 그러니까 개론 공부를 잘하려면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니까 뭐 말고 모르지.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신랑 만나기 전에 외간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신랑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끝났다. 이제 무작기고 할 수 없죠. 뭐 아시겠죠? 이미 때는 늦으니 후야 원래 언제 다시 다 늦은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좀 많이 만나볼 걸. 손해보는 느낌 확 들잖아. 하도 못하고 열받게. 그 느낌 제 맘 알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형 이름은 일지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발생 요인은 이 가만히 보시면 재밌어요. 첫 글자가 히읗이고 이형이고 이형이에요. 히 재미없습니까? 히 제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 애가 좀 똘똘한 애가 있었어요. 걔가 저는 군대 갔을 때 이제 첫사랑이 실패하고 외로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연애를 꾸준하게 하더라고. 졸업을 제대할 때까지. 그 여자친구 이름이 희야야. 야는 노래 시키면 처음 계속 이성철로 희야 있잖아. 희야 날 좀 바라봐 그거 있잖아요. 걔 그거밖에 안 해. 희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얘도 모양은 알 수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도록 하시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70을 좀 시험 풀서 나가야 되는데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건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이었다. 좀 쉬었다가 우리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넘어가죠. 좀 쉬죠.